안녕하세요. 저는 힘들었던 시기에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50대 남자입니다. 그 일로 인해 온 가족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 배신자는 다름 아닌 제 남동생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우애가 깊었지만 지금 왼수가 되어버린 제 남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아픈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랑 남동생은 철도 일찍 들고 부모님보단 서로에게 더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부모님께서 신경 안 쓰시도록 자기 할 일도 알아서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이 편찮으셨던 할머니께서 저와 남동생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명우야, 명수야, 부모는 언젠간 너희 곁을 떠나게 되어 있고 결국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바로 형제지간이란다. 그러니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끼리 항상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 알겠니? 너희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헬민 죽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결국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긴 후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남동생과 서로 의지하고 지켜주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남동생을 더 챙기게 되었어요. 먹을 거라도 하나 생기면 꼭 동생 걸 챙기곤 했죠. 하루는 하굣길에 마주친 친구 어머니가 빵을 사주셨는데 그 빵을 집에 그대로 들고 와 동생에게 먹으라고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걸 또 저와 나눠 먹겠다며 반으로 자르더라고요. 제가 됐다고 손살을 치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본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형제끼리 너무 애틋한 거 아니니?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라는 말이 바로 너희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구나. 명우야, 명수야, 난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위해주는 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하단다. 내가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이렇게 착한 형제를 낳았는지.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남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동생과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착한 아들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동생 역시 저를 무척이나 챙겼어요.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동생이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모아서 저한테 필통을 사준 거예요. 그런데 필통을 열어보니 그 안에 꼬깃꼬깃 접은 편지도 들어있더라고요. 편지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형, 난 세상에서 형이 제일 좋아. 항상 맛있는 것도 나한테 먼저 양보해주고 내가 투덜거려도 다 받아주잖아. 형, 내가 지금은 용돈이 얼마 안 돼서 필통밖에 못 사주지만 나중에 형이 갖고 싶어 하는 거 꼭 다 사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기다. 약속?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너무 고마워 남동생을 꼭 끌어안았어요. 남동생은 숨이 막힌다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저는 그런 남동생이 더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형으로서 더욱 동생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제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그 애들을 혼내주기도 했었죠. 동생은 제 덕분에 힘들었던 학교 생활이 편해졌다면서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어느새 대학을 졸업해 공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동생이 축하한다며 축하 파티까지 열어줬어요. 직접 사온 케이크에 초까지 꽂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공기업에 취업한 거 너무 축하해. 역시 형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나랑은 다르게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잖아. 내가 형을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형한테만 좋은 유전자를 다 몰빵해 주셨나 봐.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 아빠가 웃음을 빵 터뜨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 하루 종일 깔깔 웃었어요. 그 후 저는 열심히 회사 일을 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제 동생도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아직 27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수 씨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직업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계산적이고 할 말을 따박따박 하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엔 몇 번 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결혼 후 첫 명절에 그 성격을 드러내더라고요. 저희 집은 명절 때 남자라고 놀고 여자라고 일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랑 남동생이 엄마를 도와 음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 속에서 재수 씨가 어색하게 쭈뼛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수 씨를 위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수 씨,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죠? 명수랑 같이 전이라도 좀 붙이실래요? 그러자 재수 씨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요? 제가 왜요? 저 전 같은 거 붙일 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아, 그래요? 심심해 보이길래 얘기한 건데 아니면 나물이라도 좀 묻히실래요? 저희 엄마가 손맛이 죽이는데 옆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 여보.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뭐라도 같이 해보자. 당신이 안 해봐서 그렇지 음식 준비하는 거 은근히 재밌어. 그러자 재수 씨는 입을 삐쭉 내밀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내 조상도 아닌데 왜 내가 음식을 같이 해야 돼? 집에서 음식 해 먹는 것도 귀찮아 죽겠구만. 에이, 왜 그래? 가족끼리 다 같이 음식도 같이 하면서 수다도 떨고 하면 좋은 거지. 당신 보고 혼자 다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것 봐. 나도 손에 밀가루 묻혀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도 같이 해보자. 어? 아, 귀찮아 죽겠네. 아, 지금 가족들끼리 다 같이 나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알면 당신한테 한 소리 할걸?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버럭 성을 내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손에 물 안 묻히고 고상하게 컸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음식 같이 하자는 얘기도 먼저 안 한 거다. 그런데 뭐? 우리가 시집살이 시켜? 그렇게 정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 이 정도 가지고 시집살이라고 얘기할 거면 앞으로 아예 명절 때 오지도 마. 알겠니? 그러자 재수신 툴툴거리며 그제야 뭐라도 하는 척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시집살이라고 할 건 전혀 없었는데 아무래도 재수 씨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았어요. 유순한 제 동생이 재수 씨랑 같이 살면 참 피곤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역시나 제 동생은 결혼 후에 재수 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동생과 함께 술을 한잔 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형, 나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오래 만나보고 조금 더 늦게 결혼할 걸 그랬나 봐. 왜 그래? 재수 씨가 뭐 힘들게 해? 형도 알다시피 우리 와이프 성격이 좀 드세잖아. 게다가 돈에 있어선 또 얼마나 계산적인지. 내가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술 한 잔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고 잔소리한다니까. 아마 오늘 형이랑 만나 술 마시고 들어가면 또 잔소리 폭탄이 떨어질걸? 아휴, 힘들겠네. 재수 씨가 성격이 조금 예민한 것 같긴 하더라. 난 솔직히 네가 재수 씨랑 어떻게 결혼했는지 너무 신기해. 내가 보기엔 둘이 성격이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자꾸 영업한다는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외모에도 신경 쓰고 이러니까 솔직히 찝찝한 기분도 들고 그래. 설마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재수 씨가 그런 짓까지 하겠어?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지 뭐. 그러고 보니 너 재수 씨한테 꽉 잡혀 사느라 돈 한 푼 없는 거 아니야? 너 지갑 좀 한번 꺼내봐. 그러자 동생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자 달랑 1,000원짜리 석장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사내 자식이 지갑을 꽉꽉 채우고 다녀야지 이게 뭐야?
난 내 동생 기죽는 거 싫다. 이거라도 넣어줄 테니까 너 쓰고 싶은데 써. 저는 제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 동생의 지갑에 넣어줬어요. 동생은 제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도 남동생은 재수 씨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들까지 하나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 저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재수 씨와는 달리 성격이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처가 식구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전 특히 처남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처남은 저랑 음식 취향부터 영화 취향까지 사소한 것들이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처가 식구들이 영혼의 단짝이라며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처남은 가끔 저한테 전화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매영, 오늘 날씨도 좋은데 세차나 한번 하러 가시죠. 가서 세차 끝내고 냉면이나 시원하게 한 그릇 먹고 옵시다. 처남은 세차가 취미라 가끔씩 저랑 같이 손세차를 하러 다녔어요. 남자끼리 땀을 뻘뻘 흘리며 차에 광을 내고 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루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펜션도 놀러 갔는데 어찌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저랑 처남이 서로 고기를 굽겠다고 티격태격 싸웠거든요. 에이, 매영, 고긴 제가 구울게요. 제가 원래 저희 집에서 고기 굽는 담당이거든요. 왜 이래? 나도 고기 굽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여태까지 처남이 구웠으니까 오늘은 내가 구우면 되겠네. 내가 육즙이 살아있는 고기를 보여줄 테니까 처남은 앉아서 맛이나 보라고. 그러자 장모님이 즐겁다며 웃으시더군요. 아이고, 불 앞에서 고기 굽는 게 덥고 힘든 일인데 서로 하겠다는 거 보니 누가 보면 아주 우애 깊은 형제인 줄 알겠어. 내가 참 사위 하나 잘 들였단 말이야. 처가 식구들이 다들 성격이 좋고 저에게 잘해주시니 저도 자연스럽게 처가에 잘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챙기고 장인 장모님께도 제 친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신경을 많이 써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던 저희 처가와는 달리 오히려 저희 집이 문제였어요. 특히 재수 씨가 집안 분위기를 많이 흐려놨답니다. 어느 날부터 자꾸 재수 씨가 제 아내 보고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쓸데없이 지출을 늘릴 수는 없다며 딱 필요한 보험만 들고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비싼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서운했는지 재수 씨가 제 아내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가족끼리 겨우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너무 쪼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웃집 아줌마도 저한테서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어떻게 이웃집 아줌마보다도 못하실 수가 있냐고요. 동서, 나한테 쪼잔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럼 그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보험 하나 더 들어달라고 하던가.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동서가 나한테 20만 원짜리 보험 하나 팔면 동서한테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 떨어진다며? 동서 지금 수당 챙기고 싶어서 나한테 억지로 가입하라고 하는 거잖아. 동서야말로 가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동서 수당 챙기자고 다달이 내 돈 나가는 건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잖아.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형님한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입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형님이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애들은 뭐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 가입하세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요? 몇십만 원이 아깝든 말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알아서 가입할 테니까 강요 좀 하지 마. 그렇게 좋은 거면 동서가 여러 개 가입하던가. 알겠어? 저와 아내는 재수 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조카하고만큼은 정말 잘 지냈어요. 조카는 제 아들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저를 엄청 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만 보면 항상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큰아빠, 저랑 공 던지기 놀이 해주세요.
우리 아빠는 바빠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요 앞에 운동장에 가서 저랑 같이 놀아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렇게 착한 성호랑 왜 안 놀아줘? 야, 명수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성호랑 좀 놀아주기도 해라. 애가 이렇게 섭섭해 하잖아. 섭섭하긴 무슨. 놀아주고 싶어도 바쁜 걸 어떻게 해. 형도 알잖아. 나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해서 정신없이 바쁜 거. 아유, 아빠가 돼가지고 말하는 것 좀 봐. 성우야, 네 아빠는 바쁘다니까? 이 큰아빠랑 같이 나가서 신나게 놀자. 공 던지기 놀이 말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이 큰아빠가 아주 신나게 놀아줄게. 저는 조카랑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이 놀아주고 주말엔 가끔 저희 애들이랑 같이 놀이동산에도 데려가 줬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죠. 그러자 조카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와, 큰아빠, 너무 감사해요. 저 솔직히 아빠보다 큰아빠가 더 좋아요. 우리 아빠는 용돈도 안 주고 제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조카가 조금 안쓰러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 동생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애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큰아빠로서 저라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유독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조카 좀 잘 챙기라고 잔소리를 여러 번 했었는데 들은 척도 하질 않더군요. 사실 제 남동생이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저랑 종종 만나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턴 제가 만나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재수 씨가 저희 엄마한테 대놓고 막말을 하는데도 재수 씨한테 한마디 하긴커녕 오히려 재수 씨 편만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괘씸한 마음에 하루는 남동생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어요. 명수야, 어떻게 재수 씨가 우리 엄마한테 참견하지 말라는 둥, 나이 먹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살라는 둥,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재수 씨 편만 들 수가 있어? 에이씨, 형이 무슨 상관인데? 결혼했으면 내 가정인데 엄마가 자꾸 별것도 아닌 걸로 참견하고 잔소리하니까 그런 막말을 듣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형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좀 마. 내가 언제까지 형 말만 잘 듣는 어린애인 줄 알아? 언제까지 형이라고 그렇게 나한테 으스댈 거냐고. 형, 이렇게 나 불러내서 잔소리하는 것도 솔직히 꼰대 짓이야. 뭐라고?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형이 돼서 동생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꼰대 짓이라고 얘기해? 너 진짜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부부끼린 닮는다더니 재수 씨한테서 안 좋은 것만 닮아버린 거야? 하지만 제 동생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리기만 하더군요. 이젠 더 이상 제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남동생 부부랑 마주칠 때마다 언성이 오가니 조카가 무섭다면서 저한테 더 앵기더라고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운다면서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조카가 10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간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 틈에서 재수 씨가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휴, 재수 없어 죽겠네. 간 질환도 유전이라는데 이러다가 나까지 과부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왜 하필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피가 치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똑같이 열이 받았는지 재수 씨한테 크게 화를 내더군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가 없다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못된 말을 해? 동서 만약에 동서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셔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저희 아빠는 건강하시거든요. 유전병 같은 거 하나도 안 물려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만하니까 얘기한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뻔뻔스럽게 나오는 재수 씨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 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막대하더니
어떻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딴 식으로 말할 거면 장례식장에서 나가요. 우리 아버지가 재수 씨 때문에 기분 나빠서 마음 편히 떠나지도 못하겠다고요. 그러자 재수 씨는 정말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한참이 지나서야 동생이 재수 씨를 다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지 계속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최대한 재수 씨와 마주칠 일 없이 지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몸이 붓고 너무 피곤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심부전증을 진단받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결국 전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투석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에 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권유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식해줄 사람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제일 먼저 검사를 했는데 먹고 있던 약도 있고 여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동생에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부탁하기 껄끄럽긴 했는데 제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법적으로 신장 이식이 불가능하고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은 남동생 뿐이었거든요. 그러자 동생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검사를 했는데 마침 신장 이식 조건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적합하다고 해서 무작정 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동생이 선뜻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 걱정하지 마. 내가 형한테 신장 이식 해줄게. 내가 그동안 형한테 좀 쌀쌀맞게 굴었는데 이번에 형이 아프고 나서 반성 많이 했어. 우리 어릴 때부터 우애 좋기로 유명했잖아. 나한테 형밖에 없고 형한테도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형을 도와주겠어. 저는 따뜻하게 말해주는 동생을 보고 너무 고마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저한텐 동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수야, 정말 고맙다. 넌 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수술 끝나고 나면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내 감사한 마음이 좀 표현이 될까? 솔직히 아무리 가족이어도 신장을 하나 떼어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내가 수술만 잘 끝나면 너한테 꼭 5천만 원 준다고 약속할게. 너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했지? 수술 받고 나면 회복하느라 당분간 사업에 신경도 잘 못 쓸 텐데 그거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자 동생은 고맙다며 환하게 웃더군요. 솔직히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전데 동생이 아니라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찡했어요. 그 착한 동생이 이제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동생이 절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나한테 준다고 했던 그 5천만 원 수술 전에 먼저 주면 안 될까? 형도 알지만 나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완전히 망해버릴지도 몰라. 뭐라고? 그 돈을 먼저 달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5천만 원인데? 제발 그렇게 해주라. 설마 내가 가족인데 형한테서 그 돈을 떼어먹겠어? 내가 진짜로 상황이 급해서 그래. 이러다가 나 사업 망하면 처자식 다 굶기는 거잖아. 아무리 성호 엄마가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사업 때문에 받은 대출도 많고 벌려놓은 게 많아서 나 사업 망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 돈 좀 얹어 주라. 나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인 거 형도 잘 알잖아.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 너무 큰 돈이라 고민이 되었지만 동생이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사업이 망한다길래 아내와 상의 후 다음날 남동생과 만나 5천만 원을 입금해 줬답니다.
그 이후 수술 날짜가 잡히고 가족들 모두가 절 걱정했어요. 조카도 학교 끝나고 병원에 찾아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가 이식해 준다고 했으니까 수술도 잘 되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저랑 나들이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요.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할게요. 어느새 중학생이 된 조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조카에게 꼭 건강을 회복해서 예전처럼 좋은 데 많이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동생이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엄마도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병문 안으로 온 제 동생과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명수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명우가 새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서로를 아끼더니 이렇게 큰 결심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명수야, 넌 정말 좋은 아들이고 좋은 동생이야. 꼭 나중에 천국 가서 복 받을 게다. 저는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점점 두려운 마음이 커졌어요.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진 않을까, 이러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수술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저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며 마음을 안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수술 전날 입원해야 되는 동생이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병원은 완전히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환자분, 신장 공여자분이 연락이 안 됐는데요. 혹시 얘기 들은 거 없으세요? 오늘 입원을 해야 내일 수술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동생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동생 집까지 찾아간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보, 어떡해? 서방님 집에 아무도 없나 봐.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안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어. 여보, 설마 서방님이 작정하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가. 수술 전날에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저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날 미리 올라온 저희 엄마 아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저녁쯤 되자 동생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형, 아까 계속 전화 안 받은 거 미안해. 형한테 미안해서 차마 통화를 못 하겠더라고. 형, 나 너무 무서워. 수술하다 잘못돼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성호 이제 중학생인데 만약에 내가 수술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성호 엄마도 맨날 자기 과부되기 싫다면서 울고불고 한단 말이야. 형, 진짜 미안한데 이제라도 딴 데 알아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가족들도 그 문자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엄마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수 이 못된 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지형 신장이식 해준다는 약속을 수술 하루 전날에 어겨? 어찌 짐승도 안 할 짓을 하느냔 말이야. 제 아내도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동생이란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처음부터 이러려고 돈 먼저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사람 생명 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되지. 여보, 나 서방님 절대 용서 못해. 이건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라고. 여보, 걱정하지 마. 서방님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 살릴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기운 내. 알았지?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했지만 충격받은 저의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질 않았어요. 믿었던 동생에게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결국 수술은 취소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지옥 속을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흘렀을 때 갑자기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처남이었습니다.
처남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매영,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누나가 며칠 전에 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부탁을 했다고요. 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드셨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죠. 저한테 이식해달라고 부탁도 안 하셨잖아요. 저 누나 얘기 듣고 매영이 걱정돼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사부터 해볼게요. 그런데 검사 결과 처남이 신장 이식에 적합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찾아온 처남이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처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남도 타이어 가게에서 일하면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는데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서 어떡해. 신장 이식 해주고 나면 처남도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관리도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그러자 처남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정 괜찮아요. 어차피 전 결혼 안 해서 책임져야 할 처자식도 없잖아요. 저한텐 가족이라곤 엄마, 아빠, 누나, 그리고 매형뿐인데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좋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이식 수술하고 막 그런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믿고 제 자신도 믿어요. 그러니까 매형도 꼭 수술 잘 돼서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남,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 친동생도 무섭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처남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처남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 거야. 그날 병실은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저와 처남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아내까지도 고맙고 미안하다며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 당일 장인 장모님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장모님께선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솔직히 내가 웬만한 사위였으면 내 이 수술 반대했을 걸세. 그런데 자넨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라서 내 아들이 신장 이식을 해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했어. 자네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 마음도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 당장 자네가 없다면 우리 딸이 무너질 거고 우리 딸이 무너지면 손주들도 무너질 거고 그럼 우리 가족들도 다 무너지는 거지 않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둘 다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힘내게나. 알겠지?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어쩜 처가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저를 위해 주시는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수술실에 들어갔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장인 장모님께서 제가 수술을 하는 동안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기도 덕분인지 수술은 무사히 성공하고 저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남에게 너무 고마워 차를 한 대 뽑아줬어요. 그러자 처남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매영, 저 이런 큰 선물 받자고 이식해드린 거 아닌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린 무슨. 처남이 날 위해 그 큰 희생을 해줬는데 이걸로도 모자라지. 저번에 보니까 처남 차가 많이 낡았더라. 처남은 나한테 새로운 생명을 줬는데 난 겨우 이런 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도 처남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은혜를 갚을게. 매영, 은혜라뇨.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제가 매영을 살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요. 사람이 심성이 이렇게나 착할 수가 있나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며 정말 좋은 처가 식구들을 만나 목숨까지 건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도 해주기 힘든 걸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텐 한 가지 해결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수술 전날 도망간 남동생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동생에게 찾아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야, 강명수,
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간 치러야 되지 않겠어? 네가 그날 도망가는 바람에 내 처남이 신장 이식을 해줘서 나 겨우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런데 네가 뻔뻔하게 그 돈을 홀랑 먹어버려? 너 빨리 내가 준 5천만 원 내놔.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만 동생은 미안해하긴커녕 뻔뻔스럽게 이러더라고요. 그 큰 돈을 지금 당장 어떻게 줘? 내가 천천히 갚는다고 했잖아. 어쨌든 수술했으면 된 거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뭐? 천천히 갚어? 너 내가 그 돈 신장 이식해준 대가로 준 거지. 아무 이유도 없이 너 쓰라고 무이자로 빌려준 건 줄 알아?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 돈도 그대로 뱉어내야지. 얼른 내놔. 지금 당장 나한테 입금하라고. 돈이 있어야 입금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떡해? 에이씨, 나도 몰라. 뱉제. 그런데 그 와중에 재수 씨가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유, 치사하게 형제들끼리 고작 5천만 원 가지고 그럴 거예요? 동생이 힘들면 형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굳이 달라고 찾아올 건 뭐예요? 이거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완전 남보다도 못한 사이네. 너무 화가 나서 재수 씨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뭐? 남보다도 못한 사이? 동서 말 한번 잘했네. 세상에 어떤 동생이 친형한테 돈까지 받아가 놓고 신장이식 수술 전날에 잠적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아무리 남이어도 해선 안 될 짓이야. 악마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그 돈 욕심나서 일부러 내뺀 거지? 그 전까지 걱정하는 척했던 건 다 쇼였던 거지? 당연하죠. 뭐 그럼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애초에 신장이식 해준다고 했을 때부터 그 핑계로 뭐라도 하나 얻어내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먼저 5천만 원 주겠다고 얘기한 건 아주버님이잖아요. 주겠다고 해서 받은 건데 뭐 문제 있어요? 동서,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와. 동서, 뭐 잊었나 본데 그때 우리가 5천만 원 주면서 차용증 쓴 거 기억 안 나?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 신장 이식해주는 조건으로 주는 거라고 써놨지? 그런데 조건을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그 돈은 그대로 돌려줘야지. 도장까지 찍어놓고서 왜 이래 정말? 사실 동생이 수술 전에 돈을 먼저 달라고 했을 때 아내가 저보고 차용증을 쓰자고 했었거든요. 가족끼리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게 진짜로 필요할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재수 씨는 차용증 얘기를 꺼내도 코웃음만 치더군요. 아, 그깟 종이 쪼가리 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참나, 어쩐지 가족끼리 돈 주면서 쓸데없이 왜 차용증까지 쓰나 했더니 형님이야말로 애초에 우리 의심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차용증까지 쓰자고 하죠. 당연히 의심하지. 솔직히 말해서 동서랑 서방님 인간 같지 않게 행동한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으로 돌변해서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처음엔 서방님이 진심인 줄 알았어. 나이 먹고 이젠 정신 차린 줄 알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수술하기도 전에 돈부터 달라고 하더라.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차용증도 하나 없이 떡하니 줄 수가 있겠어? 그래서요? 뭐 어쩌자는 건데요? 어쩌긴 뭘 어째? 정 못 주겠다면 법적으로라도 해결해야지. 동서, 날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그날 동서랑 서방님이 신작 이식 조건으로 돈 받아간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녹음까지 다 해놨거든? 이거 법원에 다 제출할 거야. 뻔뻔하게 가족 등쳐먹고 어떻게 되나 똑똑히 보자고. 저는 녹음을 해놨다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아마 현명한 아내가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까지 다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녹음까지 했다는 말에 제 동생이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뭐라고요? 녹음까지 했다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빡빡하게 굴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남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 때 한 번쯤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증거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하시냐고요?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남동생을 보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라도 사과를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수 너 진짜로 실망이구나. 나한테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거였어. 그래, 네가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뒤통수를 쳤으니 나도 앞으로 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이 사람 말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알아서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내와 함께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 이후 알아보니 형사 구속은 안 된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에 녹음 파일에 그리고 입금 내역까지 증거가 다 있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강제 집행으로 예금 채권 압류부터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생은 제가 말로만 겁을 주는 줄 알았는지 진짜로 법적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저한테 5천만 원을 갚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받고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성격 더러운 재수씨 만나더니 아예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어떻게 여자 한 명 잘못 만났다고 그 착하던 애가 이렇게까지 변해? 솔직히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나마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난 널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너도 더 이상 날 형이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어? 그날 이후 저는 동생과 아예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냥 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쯤 지났을 때 동생이 재수 씨랑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하고는 연을 끊었지만 조카하고는 가끔씩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참 오래도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남 덕에 새로운 삶을 다시 얻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명우야, 네 동생 명수가 죽는단다. 네? 명수가 죽는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수가 간경화로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란다. 사업 망하고 성호애미랑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나 봐. 원룸에 혼자 살면서 소일거리를 하는 와중에 맨날 하루에 소주 3병씩 먹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게다가 네 아빠도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잖니. 가족력도 있는데 몸 관리를 그렇게 안 했으니 형이 안 생길 수가 있나. 저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너무 미운 동생이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시던 엄마도 자식이 그렇게 되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계속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호라도 간이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못 해준다고 했다더라. 게다가 성호 애미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나 봐. 아이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명우야, 우리 명수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병이라니. 알고 보니 저희 엄만 그동안 동생이 걱정되어서 저 몰래 월세에 술값에 이것저것 돈을 보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괜히 돈을 보내주는 바람에 남동생이 그걸로 술을 사 먹어서 병에 걸렸다면서 자책을 하고 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며칠 후에 조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조카는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빠, 저 아빠가 너무 믿고 싫어요.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도 없고 관심 가져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와서 저보고 간이식을 해달래요. 아빠가 큰아빠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저보고 간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우리 아빠가 너무 미워요. 5년 전 그때도 아빠를 너무 원망했고 창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울면서 저밖에 없다고 사정을 하고
엄만 죽어도 해주지 말라고 하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솔직히 말하면 아빠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성호야, 난 네 맘 다 이해해. 가족이라고 해서 꼭 이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아직 20살밖에 안 된 창창한 나이인데 내키지도 않은 수술을 억지로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이잖니. 그러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결정해. 네가 설사 이식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널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선택은 오로지 너한테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렴. 난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해 줄 거야. 그러자 조카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 엄마가 조카한테 전화해 그래도 네 애비니까 도와달라고 여러 번 사정을 했는데 조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네요. 조카가 하도 완강하니 결국 엄마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하루 남동생한테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우야, 내가 오늘 명수를 보고 왔는데 명수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많이 후회하고 있더구나.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았다면서 그래서 벌을 받는 거라고 엉엉 우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서 내가 명수한테 이렇게 얘기했단다.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고. 형한테 그런 못된 짓도 하지 말고 아들한테도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겠냐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얘기했더니 아주 서럽게 펑펑 울더구나.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니? 너도 그렇고 성호도 그렇고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렸는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 쌓인 걸 되돌릴 수 있겠냐고. 어릴 땐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어요. 결국 조카는 끝까지 간이식을 못 해주겠다고 선언했고 남동생은 계속 공여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언제 수술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면 역시 사람은 앞뒤를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릴 적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남동생과 제가 이렇게 사이가 멀어져 버리고 저희 엄마도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조카도 지 애비를 원망하고 있고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또 자책하고 있고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서 바로잡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그 화목했던 가족이 이렇게 되어버린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날짜가 2024년 4월 25일이네요. 이 시점에서 글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제 사연이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가족들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동생 사이에 있었던 비극 같은 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